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관세 리스크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 그야말로 불이 붙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증시 흐름은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지수 보시죠. 일단 오전부터 2,550선 회복을 노렸던 코스피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되면서 마감까지 그 탄력을 잘 유지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해서 오른 탓인지 지수상으로는 살짝 주춤했지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별주로 뜨거운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결국은 상승하는 쪽, 움직이는 쪽이 뚜렷한 시장의 모습이죠.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트레이드를 기본으로 실적이 찍히는 쪽, 또 부각되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포착해야 할 시장의 포인트 어떤 게 또 있을지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실적 시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부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징적인 건 어닝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고요. 그 종목들의 주가 역시 화답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장만 보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무거운 기업이 주가가 20% 이상 날아갔죠. 자, 그렇다면 실적 시즌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업종은 어디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AI 정상회의 보입니다. 자,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AI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부터 샘 올트만 CEO 당연히 참석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도 대거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AI 규제와 관련한 합의문 발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딥시크 출현으로 인한 기술 주권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 화두겠죠. 이번 회의가 AI 시장에 미칠 영향 확인해 보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엔 중국의 내수 부양입니다. 중국의 경기 싸늘하죠. 일단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 숙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이구 환신 정책으로 소비 진작에 사활을 걸 모습인데 이런 부양 정책들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또 국내 기업들과도 관련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분위기가 조금 반대로 된 모습이 보여졌지만 2월 역시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이죠. 지금 나오는 실적들 관련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기계 등 연초 대비해서 컨센서스 상향 업종들을 주목하자라고 남겨주셨는데 밸류상으로 집어주신 분 누군지 대충 예상은 가는데 어떤 분이 답해 주신 걸까요? 네, 실적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처럼 또 화요일 날 출연을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방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 이것들이 좀 상방을 좀 제한시키고 있고 또 딥시크발 어떤 AI 산업에 대한 충격들이 상방을 좀 제한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또 하방을 지켜주는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들을 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 지금 지분율을 보게 되면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한 30%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이탈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좀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투자의 성과를 좀 더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은 실적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연초 대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시장 분위기,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어떤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단에서는 삼양식품 호실적 기록하고 주가 너무 좋았었고요. 바이오단에서는 SK바이오팜도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고 주가 흐름 좋았는데 뭐 그 외에 이제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오늘장에서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실적 기록하고 나서 주가 흐름들이 너무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는 역시나 실적 시즌이 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는 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좀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 뭐 이제 다음 주에도 좀 굵직한 기업들 발표가 되잖아요. 카카오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는 뭐 어떤 기업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업종단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올라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네.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은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해주신 것 중에서는 만약에 기업단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에서 일단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는 GKL이라고 하는 기업. 뭐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포인트 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 CEO와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이 서비스에 어떤 AI를 접목시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와 발맞춰서 그 해당 내용들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금요일 날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이제 오늘장에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방산 섹터의 분위기가 여전히 너무 좋은 상황인데 올해 이제 어떤 첨단 무인화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었고 재래식 무기의 어떤 수출 이벤트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자금력 자체가 풍부한 LIG 넥스원 또한 실적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자체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당 업종들,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이야기를 좀 잘해 주셨지만 우리가 항상 실적 발표할 때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되었다는 걸로 쭉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뭐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을까요? 뭐 근데 사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고밸류여서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난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워낙 많이 밀렸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증시 전반에 걸친 저가 매수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고밸류에 따른 어떤 부담적인 위치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됐었던 업종으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조선 섹터가 좀 쉬어가고는 있는데 그동안 조선 섹터의 어떤 밸류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자산 가치 이제 PBR 가지고 이제 보통 측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수주 모멘텀, 이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PBR보다는 뭐 PER 같은 이익 추정치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현재 밸류상으로도 아주 고밸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 우리 정재훈 파트너께도 드려볼 텐데 어쨌든 실적 시즌이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좀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모멘텀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어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좀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실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플레가 한참 진행이 됐던 타이밍에 인플레에 대한 그 후기 인플레 효과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내수 소비라던가 필수 임의 소비재 섹터도 그렇고요. 또 조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원자재 관련 그 제조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단가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가격 전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전보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본 것들도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치만으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실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잉여 자본 현금이 좀 많아서 배당 여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지금 이번 주는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 본월물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들, 또 관세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나 중국의 피드, 또 주변 국가들의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관망을 하면서 네. 탐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션 만기는 보통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위해서 조율되고 있는 현물 시장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관련된 것들의 움직임도 있었고 기타 어떤 모멘텀을 끌고 와서 기대치라고 하는 걸 만드는 종목군들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 조금 더 많이 보여졌다. 네. 파생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는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만기 이후에 좋았던 실적도 혹은 안 좋았던 실적도 어떻게 이유를 들어서 잡아 끌어올리고 내리느냐는 네. 지금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서 보여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좀 주의해서 볼 것들이 있어요. 네. 좀 상승 이후에 정체되고 있는 것들 중에 신용 비중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급격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급발락이 들어갈 수도 있는 특히 오늘장 프로그램 매수가 전반적인 종목의 매수를 끌어올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내일 눌림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하게 보자. 너무 좋을 것도 너무 나쁠 것도 없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너무 확 하고 달겨드는 수급들을 유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좀 그런 건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실적 외에도 좀 주목할 포인트로는 일단 옵션 만기일 그 이후에 변동성이나 수급 부분 계속 체크해야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AI 정상회의였죠. 파리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딥시크 출시로 생성형 AI 시장 폭발적 성장이 전망된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겠죠, 딥시크가. 이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이슈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최근에 딥시크 출시 이후에 또 AI 정상회의가 또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변화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AI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서 세 번째 맞이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프랑스하고 인도가 공동 개최국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고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그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내용이 본인의 얼굴을 이제 합성해서 이렇게 영상들을 좀 네. 올려놨었거든요. 이 말을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생성 AI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본인도 홍보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AI 회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서 이제 샘 알트먼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 많은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성 멘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AI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AI에 대한 규제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많은 기업의 CEO들이 경고에 대한 부분을 우려감을 나타냈던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AI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규제가 있었던 부분 자체를 완화시킨다는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선두권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이번에 이제 후발주자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럽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생성 AI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부분으로 늘려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생성 AI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이
네.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직까지 사실 지금 국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해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생성 AI 신규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생성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시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지금은 상당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태호 파트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만 좀 보더라도 상당히 큰 회사가 로봇이나 유리기판 쪽으로 접근했을 때의 폭발력. 뭐 지금 AI 시장 자체에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R&D 투자 비용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 한해 키워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올 한 해도 AI 산업 자체가 우리 투자의 가장 큰 뿌리이자 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딥시크가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AI 기술의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세를 좀 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그런 이유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섹터가 좀 급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 요인이 미국에서 워낙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AI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사실 미장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가 AI 산업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좀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을 줬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되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이런 충격들을 좀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오늘 뭐 유럽에서 있었던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주요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들 이런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버블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흐름 자체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은 뭐 챗 GPT와 같은 이런 단일 모멘텀에 의해서 의존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더 다양한 다각도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2의 미국에서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AI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가장 큰 이제 줄기를 잡고 바라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지금까지 이제 AI를 보면 항상 AI에 대한 이슈 키워드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에 대한 키워드로 연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럼 만약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로 국내 엔비디아 관련된 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많이 보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이제 이 한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영어에 대비해서 약 9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상당히 난공불락에 대한 부분이 한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 구간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한글에 대한 독자적인 뭔가에 대한 챗봇이라든지 또는 문서 AI라든지 또는 플랫폼에 대한 AI 또는 뭐 음성인식 AI라든지 이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한글을 인식하는 AI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국내에서의 이런 독창적인 키워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중국 관련된 이야기이죠. 내수 부양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과연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일단 미 관세에 맞서서 득실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또 정재원 파트너가 준비를 좀 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물론 자국의 이익, 다른 이익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 그 멕시코와 캐나다 그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이민자라든가 마약 관련돼서 나왔었던 관세 이야기들도 결국은 타겟팅이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국 이야기에서 조금 돌아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왜 중국은 지금 이 상황에 당면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거든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커플링은 또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거지만 네네.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꼭 한 친구가 술을 한 잔만 더 하면서 2차, 3차, 3차, 4차, 5차를 가다가 결국 사고를 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난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 친구고 다만 이 친구가 이러는 게 싫어서 야, 우리 다음 모임 때는 얘만 들어오면 사고를 치니까 얘 빼고 만나자. 얘가 싫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즉 중국이 어떤 전체 공급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거하고 가자라는 게 디리스킹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동남아의 주요 국가들로 공장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만들었던 제품들을 미국 내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안에 재화가 고이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공장은 돌아갈 리가 없으니 실업자는 늘어나고 실질적인 경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젊은 층으로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붐들이 결국 이제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또 어떤 정권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상황이 몰려지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확 풀어줬어야지 됐고요. 또 춘절이라고 하는 이 특수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고향에 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를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를 했었죠. 뭐 이구안신이라든가 가전하향이라든가 정책들을 구사해주고 풀어줄 것들을 풀어주고 뭐 이자 하향 정책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나가서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이 연초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쭉 풀어왔습니다. 결론은 이제 디리스킹으로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본이 이탈을 하고 더 큰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체된 흐름이 나왔지만 급진적인 자본의 투하가 있었고요.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뭐 이구안신 정책이 이번에 그 효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판매량이 뭐 160%, 140% 증가를 했더더라.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으로 어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의 중국 수출, 그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전제품들의 구매에 의해서 지금 뭐 공장 가동률이 85%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조금 큰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가전 하향이다, 무슨 자동차다, 이구안신이다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그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결국 중국이 이전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돈을 살포하듯이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태화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잉태할태, 화폐화. 그래 돈이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국가 입장에서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돈을 주지만 그 돈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하면 우리가 초코파이를 사 먹고 빙그레 우유를 먹고 이러면은 돈 10만 원 갖고 사실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침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술 먹고 싶은 거 사고 뭐 저렴한 생필품 같은 거 사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비가 밑에서부터 일어나고요. 그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소비가 모여서 또 그 가게 주인은 그 돈을 갖고 다른 소비를 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살포를 하듯이 살포를 하고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효시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예상을 했었던 팀들은 중국이 안 좋다 할 때부터 바닥에서 계속 모아왔었거든요. 그게 이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가진 못해도 적어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네. 이 시각처럼 뭐 배터리가 진짜 뭐 폭망할 정도로 죽었지만 이거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시각처럼 중국 내 주요 종목군들도 이거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시각에 매집이 시작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근데 효시가 나타나니까 조금 더 급진적인 흐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의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지원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증감이라든가 국가경제 발전이라든가 계속 지원을 밀어넣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중국 내부 상황 속에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대가 됐었죠. 가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보통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별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정도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1대1로를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관세를 때려본다면 중국은 과연 가만히 있어야지 될까요? 아니죠. 중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네. 국가든 우리 국가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뭐 맞불 작전을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가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 화학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재를 가했을 때 나름 돌파구를 찾아냈듯이 또 요소수가 막혔을 때 돌파구를 찾아냈듯이 돌파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중국이 그럴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죠. 중국이 일본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도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만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가 중국 내 법인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오늘도 어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내수라든가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도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얼마나 올라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느냐를 해석해 본다면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그때그때 튀어나온 이야기들에 맞춰서 주가 발산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좀 매집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시각이고요.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 관세에 맞서서 중국이 앞으로 하게 될 피드백은 우리 시장에도 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서로 무언가를 만들어보자는 제스처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국민들도 어떤 반감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늘 해왔듯이 어떤 제재가 발생한다는 관세를 하면은 제 기억상 들고 일어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반미다 어쩌면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런 틈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언가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보자 정도로 전 이번 내용을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중국의 내수나 뭐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있다면 주목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문 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